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감소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간신히 0.7명 선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팔라진 출산율 감소세가 반등하지 못하면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할 경우 환자 가족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현재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없는 아동은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2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직접 피를 뽑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대 진학을 위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한 의대반 기숙학원은 접수 신청 6분 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달의 나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4천만 년 더 많은 44억 6천만 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년 전 아폴로 17호가 가져왔던 달 표면 암석을 분석한 결과인데 달의 초기 생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긴급 공수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물량이 도착하는 즉시 배포에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국내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우 농가입니다. 터키에서 긴급 공수한 럼피스킨병 백신이 도착하고 곧바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전국 농가에 전달된 백신은 모두 243만 마리 분량. 정부는 곧 도착할 추가 물량이 배포되면 열흘 안에 국내 백신 접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10만 두 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2천여 명 규모의 접종 지원반도 꾸렸는데 소 50마리 미만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 7만 곳이 대상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소의 피부 아래층에 정확히 주사해야 항체가 생기는 만큼 접종 방식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홍보 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세부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병만이 아니라 모두의 물씀드린 다양한 어떤 그 접종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 접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정부는 또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인한 한우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내 전체 사육 규모와 비교해 럼피스킨병으로 도살된 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극히 적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3주 뒤 11월 말쯤엔 모든 농가의 면역이 이루어져 럼피스킨병 사태가 진정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항체가 생기기 전까진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 들어 월별 출생아 수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2040년엔 유소년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798명이 줄며 3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달 연속으로 월별 출생아 수도 2만 명에 못 미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자칫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내려온 뒤 지난해엔 0.78명을 기록했고 지난 2분기에는 0.70명까지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은 3분기 감소율과 4분기에 추세적으로 출생아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간신히 0.7명대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8월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7% 감소했습니다. 최근의 혼인 건수와 출산 의향, 높아지는 평균 출산 연령을 고려하면 합계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서요. 가족 친화적인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오는 2040년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합계 출산율이 0.70명으로 2040년까지 유지된다면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줄고 영유아 인구는 같은 기간 263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없는 아동은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지만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 부채 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부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이 15%에서 65%로 상향됩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쇼크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당뇨 환자는 꾸준한 혈당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혈당 센서입니다. 무게 14mg, 길이가 1mm 이하인 미세 바늘에 금으로 된 본체가 붙어 있습니다. 유연하고 얇은 기판 위에 피부 접착제와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젤 전해질을 코팅한 것입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광 패턴 기술을 응용해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센서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원하는 부위에만 그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이를 마이크로 니들 센서에 적용을 해서 아예 하나의 제품으로 자외선을 이용한 이런 공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 완성된 초박막 혈당 센서입니다. 연구진이 이 센서를 쥐의 피부에 부착한 뒤에 4시간 연속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0분마다 쥐의 피를 뽑아 측정한 혈당 수치와 센서에서 연속으로 측정된 혈당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매번 침을 찔러야 되는 불편함과 그런 혹시 모를 또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몸 안에 착용감이 없이 연속적으로 어떤 당을 측정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환자들의 그런 삶의 질이나. 연구진은 초박막 혈당 센서와 비슷한 두께의 통신 장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가 매번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 센서만 피부에 붙이면 2주 정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디바이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번 손대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회까지 파멸시키는 마약 중독을 해결할 마약 백신 개발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큰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약 백신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또 현재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약물 사망 원인 1위인 펜타닐. 미국 휴스턴대 연구진이 펜타닐을 무력화할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펜타닐을 투여한 쥐는 고통에 둔감해졌지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펜타닐 투여에도 반응 속도가 변하지 않았고 뇌에서 펜타닐이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내년 9월 임상시험 돌입을 목표로 FDA에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These antibodies bind to fentanyl if it is consumed and prevent it from getting into the brain where it may trigger euphoric centers or trigger respiratory depression and opioid overdose death. 강력한 각성제인 코카인에 대한 백신도 쥐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 연구팀은 백신을 맞으면 마약 성분이 뇌뿐 아니라 태반도 통과하지 못한다며 임신한 마약 중독자의 태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무력화할 백신도 쥐실험에 성공했다고 호주 빅토리아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마약 백신은 마약을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가 주 목적이고 추가적인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해 미리 맞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넘쳐나는 신종 마약에 매번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분자들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잡거나 하는 게 어려운데 그걸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또 코카인에서 약간 변이처럼 한 곳만 바꾸면은 얘는 효과가 없어요. 또 당장 임상시험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약으로 출시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한계점입니다. 연구팀은 마약 백신이 출시되면 중독을 막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야 중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소득 일자리로 손꼽히는 의사 소득이 변호사 소득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 원으로 7년간 9,600만 원 55.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변호사업 평균 소득은 1,300만 원 12.7% 증가해서 증가율 기준으로 의료업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던 변호사업 소득은 2020년 40% 수준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반 기숙학원 접수가 6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가가 먼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형 기숙학원 의대관 홈페이지입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쏠리면서 겨울방학 모집이 시작된 지 6분 만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벼르고 별러서 했는데도 접수가 안 돼 대기자 등록 중이다. 이번에 너무 빨리 마감돼 대기자들이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숙학원 접수에 실패한 학부모들이 아우성입니다. 다른 학원의 의대 준비반이나 입시 설명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작년도보다는 뭐 2배 이상 정도가 지금 모였다라고 봐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고,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늘릴 경우 수능 정시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평균 점수 합격선이 낮아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입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 규모나 방식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 예측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대평가의 점수가 당연히 내려가죠.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준비한 애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복귀가 더 쉽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대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학원가가 먼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과학도시 코너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도시를 살펴볼 건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또 온화한 날씨로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그 못지않게 과학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고대 베트남의 이 수도로 선택된 이후에 중간에 몇 개 왕조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 문화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노이가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또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춰가면서 동남아시아의 과학 중심지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 하면 대표적인 관광 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과학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먼저 이 과학도시답게 과학기술 단지인 호알락 하이테크 파크가 조성돼 있습니다. 네. 이 하노이 서부에 있는데 총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있고요. 이 베트남 최대 IT 회사인 FPT나 비에텔 본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화나 네이버도 들어서 있고요. 또 일본의 닛산 등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들도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기업들과 연구소에 종사하는 인구만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예. 또 베트남의 대표 명분대인 이 하노이 대학과 또 하노이 과학기술대학이 여기 이 하이테크 파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서 인재 유입도 용이합니다. 이 단지는 또 하노이 중심에서 30km 정도 거리인데요. 고속도로로 잘 연결이 돼 있고요. 이 국제공항까지는 60km, 항구에서도 20km 떨어져서 교통이 꽤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수상이 이 호알락 하이테크 파크를 방문해서 하노이 중심부와 하이테크 파크를 연결하는 지하철을 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하노이의 과학기술 발전상을 살펴보면은 이 공적 개발 원조가 활발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호알락 하이테크 파크도 이 시 예산과 함께 일본과 우리나라 등 해외 원조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원조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방금 우리나라도 베트남 주요 원조 국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사업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하노이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VKC 구축 사업인데요. 네. 이 하노이는 최근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도시나 이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기원이 사물인터넷 기술과 센서 기술 등 이 국산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이 하노이 도시를 정비할 예정인데요. 이 첨단 기술로 하노이의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고 또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도 갖추고 이 도로와 교차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기원은 이를 위해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센터라던가 전시장을 설치하고 또 한국 기업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서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재 대우건설이 하노이 서부에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의 한국형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건설료는 이 한국형 신도시의 도로 바닥에 태양광 LED를 심는 방식으로 이 정지선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스마트 시티 조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아직은 정지선 문화가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이런 현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망입니다. 네, 이 베트남에서 한국형 신도시를
실제를 본다면 참 느낌이 신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 한국형 연구소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모델로 한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10년 전에 건립을 시작해서 올해 완공된 한배 과학기술연구원 V키스트입니다. 이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3,500만 달러를 부담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과학기술 ODA 사업입니다. 네. 이 V키스트는 단순히 건물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기자재도 지원하고 또 운영 컨설팅도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이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예. 특히 베트남 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연구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받습니다. 이 베트남의 다른 정부 출연 연구소와 다르게 연구비를 외부에서 수주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키스트와 같은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거는요. 베트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는 기술의 권리나 특허가 정부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하고 또 상용화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V키스트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이 기술을 기업에 넘기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V키스트는 현재 우리나라 초창기 키스트처럼 경제 발전과 관련된 응용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점 분야는 바이오 융합 기술과 전자공학, 정보통신 이렇게 5개 등입니다. 네. 예, 이 V키스트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과학 도시로서의 하노이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하노이는 해외 원조와 함께 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앞으로 과학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하노이시가 오는 2045년까지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학단지가 포함된 호안락 지역과 인근의 수엄마이 지역을 통합해서 2045년까지 면적 251제곱킬로미터, 또 인구 120만 명의 과학기술 교육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현재 조성된 이 호안락 과학단지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호안락 지역은 이 과학기술과 교육에 특화된 도시로, 그리고 수엄마이 지역은 창업과 연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위성도시를 통해서도 산업과 물류 기능을 담당해서 이 도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본격적인 과학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과학기술 ODA 수혜국이었는데 이 최근에 해외 원조까지 하는 공여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거든요. 그 역사가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 베트남도 머지않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 원조에 힘입어서 첨단 과학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하노이를 넘어서 베트남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 우리나라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니까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유럽의 서머타임이 현지 시간 29일 종료돼 한국과 시차가 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독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럽의 서머타임이 29일 새벽 3시를 기해 종료돼 1시간 더 늦춰지며 현지 시간은 새벽 3시가 새벽 2시로 조정됩니다. 유럽연합 EU는 1996년부터 3월과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개시 종료하고 있고 다음 서머타임 개시는 내년 3월 31일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은 50여 년 전에 발사된 아폴로 17호인데요. 당시 우주인들이 가져온 달 표면 암석을 최근 분석한 결과 달의 나이가 적어도 44억 6천만 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4천만 년 더 많은 겁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류는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모두 6대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안착했고 12명의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탐사선은 지난 1972년 발사한 아폴로 17호. 당시 달에 내린 2명의 우주인은 월면 차량으로 약 36km를 달리면서 달 표면의 암석을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지구로 가져온 110kg 정도의 흙과 바위 샘플 가운데 일부는 후대 연구를 위해 보관됐는데 최근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달의 나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4천만 년 더 많은 44억 6천만 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달 샘플에는 작은 지르콘 결정이 포함돼 있었고 분석 결과 이 광물은 44억 6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used the atom probe. Basically, we counted the atom position one by one to see where they are. Then we confirmed that the age of the mineral was authentic. 달은 마그마가 굳으면서 표면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물은 마그마가 식은 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르콘의 나이보다 달의 나이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달이 지구의 자전과 자연현상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초기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on has a very stable environment. It can record very ancient impacts or some other events on the Earth-Moon system. So it's a key recorder of a lot of events that were not recorded on Earth. 내후년엔 미국 유인 탐사선인 아르테미스 3호가 반세기 만에 다시 달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폴로 이후 50년간 축적된 인류의 과학이 달의 남은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화두는 친환경과 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 조선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현장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선박이 조선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겁니다. LNG 운반선 기술력의 출발점은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부터 미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대기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관련된 기술들을 여기서 실증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숙련 노동자 감소입니다. 사람과 경험 중심의 생산이라는 기존 방식 대신 데이터와 로봇을 앞세운 자동화가 조선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똑똑한 조선소 만들기입니다. 드론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조선소는 굉장히 넓습니다. 스마트 야드를 통해서 원격으로 모바일로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수월하게 협업이 어찌 보면은 이제 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국의 선박 수출 물량이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할 만큼 조선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는 상황. 첨단 기술을 갖춘 하나오션이 한국 조선업의 재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녁 회식 문화가 줄고 음주량이 다소 감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성인 음주량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포금하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 여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음주 행태를 분석했더니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포금을 3배 이상 많이 했고 자주 술을 마시는 경우도 5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포금하는 추이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0년 새 25%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7.9%에서 8.9%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를 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하는 비율을 봐도 남성은 61%에서 56%로 꽤 많이 감소했지만 여성은 31%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금하는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이 많았고 여성은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문화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주류 회사들의 마케팅 활동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원인으로 생각하죠. 알코올 마케팅의 주류 마케팅의 여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비율은 10년 전 36%에서 재작년 28%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10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매일 술과 담배를 하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치료약을 먹는 환자 가운데 폭음을 하는 경우도 남성 20%, 여성 9%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운동이나 수면, 식사 등 건강 행동 습관이 낮을수록 술을 마시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술을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성인 절반 이상이 앞으로 제사를 계속 지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41.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시대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27.8%, 종교적 이유나 신념을 이유로 답한 응답자가 1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달 2일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서비스의 필수적인 전산 장애에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해놨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년 전 경기도 판교 SK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버가 다운되면서 택시 호출 앱도 먹통이 됐습니다. 장애의 1차 원인은 화재였지만 카카오는 백업 시스템 미비로 장애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카카오티는 잦은 장애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소비자들이 전산장애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장애와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카카오티뿐만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티, 티머니 온다, 타다, 반반택시, IM택시 등 다른 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조사한 결과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서비스를 탈퇴하면 고객이 대가를 주고 얻은 쿠폰이나 포인트도 삭제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10만 원으로 한정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플랫폼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적 조항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면책 조항은 6개 사업자 모두의 약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앞으로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서버, 인터넷 설비와 같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월 이용자가 1,200만 명에 이르는 택시 플랫폼, 기술 진화의 상징이지만 소비자 보호 인식은 높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인도에서 또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 30일 저녁 7시쯤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지아나가람 지역에서 케이블 고장으로 멈춰선 열차를 뒤따르던 다른 열차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정차해 있던 열차 객차 2량이 탈선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객차들에는 승객 9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도 철도부의 잠정 조사 결과 뒤따르던 여객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열차 충돌로 296명이 숨지면서 20여 년 만에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이 듣던 음악 같은데요. 영화랑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았고요. 가을 분위기 굉장히 맞고 영상하고 어떤 음악하고 매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된 것 같은 그런. 흘러간 팝 음악을 찾아라.
최근 우리 영화 사운드 트랙에는 70년대를 전후한 팝음악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영화 접속에 사용된 말 그대로 올디스한 팝음악들이 최근 신세대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는 영화 친구의 돌풍은 극장 밖에서 더욱 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명이 찾았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음반도 영화 속 준석이 덕분에 요즘 웬만한 레코드사엔 품절입니다. 국내 로맨틱 코미디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초특급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친구들이 재밌다고 하고 원작 소설 봤는데 원작 소설 재밌게 봐서. 팝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쓰이는 올디스 팟 굿디스는 세월이 지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말합니다. 사운드트랙의 인기까지 더해 국내 영화 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10월은) 유방암 인식의 달인데요.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암이지만 세부적으로 분류되고 진단 시점에 따라서 특징도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유방암과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전체 인구수 대비 유방암의 발병률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네. 국내 유방암은 매년 약 4%씩 증가하고 있고 여성암 환자 5명 중 1명이 유방암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게 연령대별로 발병률이 다를 텐데요.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할까요? 네, 이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세 전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폐암, 대장암, 위암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 서양에서는 유방암이 60대, 70대 사이에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대조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유방암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초경이 아주 빨라지거나 폐경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뭐 어머니나 자매에게 유방암이 있을 경우에 즉 유방암의 가족력이 이제 있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생활 습관 즉 비만이라든지 음주, 흡연 등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방암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유방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용이한 조기에 이제 유방암을 발견을 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유방의 머물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이게 이미 유방암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유방 피부가 이렇게 움푹 파여서 이제 보조개처럼 처음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붓고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가 검진을 통해서 유방에 멍울이 있거나 또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거나 유두에서 이렇게 피가 섞인 분비물을 확인하신다면 의사와 반드시 바로 상담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0세 여성은 2년마다 반드시 국가암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조기 진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의 병기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유방암의 병기는 이제 종양의 크기, 그다음에 림프절까지의 전이 여부, 그리고
그걸 넘어서 먼 장기까지 전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암이 다른 장기까지 이제 퍼지지 않은 경우, 즉 0기에서 3기까지를 조기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암이 진행해서 이제 흉벽이나 피부까지 침범한 경우는 이제 늦은 3기. 그걸 넘어서 뇌, 폐, 간 등으로 먼 장기로 퍼진 경우를 이제 4기 유방암, 즉 전이성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기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학제 진료라는 것을 통해서 대개 외과적 수술, 또 내과적인 약물 치료, 또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완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전이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우선 내과적인 약물요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를 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가진 옵션을 순차적으로 쓰면서 가능한 오래 사시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이제 흔한 것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암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헐투라는 이제 수용체가 암세포 표면에 이렇게 많이 발현이 돼서 그것이 과발현돼서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헐투 양성 유방암이 있겠고, 이 두 가지 모두 발현하지 않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이제 치료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다른 유방암보다 암세포가 더 빨리 퍼지거나 혹은 재발률이 높은 그런 성격이 좋지 않은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헐투 양성 유방암이 그러한데요. 이 세포 증식이 매우 활발해서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헐투 양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20%를 차지를 하고, 다행히도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조기암에서 표적 치료제까지 수술 후에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이 헐투 양성 유방암이죠. 네. 이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조기암 치료 이후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항암제와 헐투 표적 치료제 2개를 병합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적용을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한 1년 반 정도 암이 재발하지 않으니까 상당 기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다시 암이 진행이 되면 TDM1이라는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치료 유지 기간이 6개월에서 한 9개월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항체를 통해서 암세포를 찾아서 가서 결합을 하고 이 강력한 유도찬처럼 세포 독성 약물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항암제와는 달리 이제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개발된 트라스투즈맙 디럭스티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뛰어난 이제 효과 때문입니다. 네네. 이 약물은 저희가 2차 치료제로 썼을 때 28개월간 이제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되고 암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법 대비 한 4배 이상의 치료 효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놀라운 효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이 치료의 적용을 위해서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암이 뇌로 전이를 많이 하는데 전이암에서 한 97% 정도의 항암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뇌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인데 지금 우리나라 환자 치료에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은 사실 매우 높은데요. 네. 작년 8월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초로 5만 명이 이제 국민청원 동의를 받아서 신속히 허가를 받았고, 또 올해 1월에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청원이 단기간에 5만 명을 얻어서 환자들이 매우 빠르게 이제 치료받기를 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동일한 치료법이라도 사실은 뒤늦게 사용을 하면
암세포의 돌연변이가 거듭되면서 내성을 갖게 되고 또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이제 전신 상태가 악화돼서 조기 치료와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그러면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일단 이제 환자분들이 아직 건강보험 적용에 접근하기 전에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뭐 적은 액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제약사가 지원하는 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국가가 보조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가능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고 의료진과 꼭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이성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많은 만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박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이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과 열량 섭취 제한요법을 6개월 동안 시행하는 임상시험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식사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 그룹과 하루 섭취 열량을 25% 줄이는 열량 섭취 제한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은 하루 평균 313kcal, 다른 그룹은 197kcal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감소는 각각 3.6%와 1.7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열에너지나 체온을 이용해서 열 전기화학 전제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과 홍익대 공동연구팀은 폐열이나 사람의 체온으로 전기를 만드는 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효율을 높이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열 전기화학 전지에 과염소산으로 전해질의 무질서도를 높여서 기존 대비 2배 이상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또 값비싼 백금 촉매 대신 수소차 연료전지에 널리 쓰이는 철 기반 촉매를 사용해서 전극 제작 단가를 3,000분의 1로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황희종 교수팀은 인공지능이 학습 상황과는 달라진 새로운 분포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새로운 훈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상관관계 변화 개념을 이용해 기존 학습 알고리즘들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편향 패턴이 변화해도 공정하게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인공지능이 상관관계 변화에 취약하다면 새로운 기법을 함께 사용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전략기술로 넓히고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독일 연방교육연구소 옌스 브란덴부르크 정무차관과 이런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조를 통해 다양한 국제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양국은 최근 주목받는 연구 보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가 자연 준위까지 가기 위해서는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넘어 완전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중간 다리로서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소재 국산화 가능성을 연 자원공학자 김봉주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